안녕하세요. 3장을 하겠습니다. 3장의 1절 최대값과 최소값 먼저 하겠는데요. 교과서 1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 정의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정의인데 다소 조금 복잡하게 서술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함수값이 가장 크면 최대값,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 밑에 있는 311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 식으로 쓰고 글로 서술해 놓으면 힘들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C일 때 가장 큰 최대값, 이 곡선도 C일 때 최대값, 여기도 C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얘는 D에서, 이쪽도 D에서, 여기서도 D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주어졌을 때는 누가 봐도 함수값이 가장 큰 최대값과 함수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2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역시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최대값은 있습니다.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죠. 그렇지만 최소값은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또 심지어 지금처럼 그림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림이 주어지지 않거나 그럼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극한이나 미분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패턴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서 함수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 최소. 그럼 그래프 특징을 더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 말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 연속이에요. 그런데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없죠. 그럼 앞에서 그림 봤을 때 처음 세 개가 최대 최소가 있는 거 다 연속이었고 마지막 그림은 불연속이어서 최대 최소가 없었나 생각을 했더니 다시 얘는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최대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연속과 최대 최소가 어떤 상호 관계가 있나 해서 같은 이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정의역별로 3개를 나누어서 분석을 한 문제가 교과서 예제 1번이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수 전체 구간,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개구간,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폐구간으로 주었을 때 여전히 최대 최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최소 있는데 최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최소 있는데 최대가 안 존재하고요. 얘는 최대 최소가 다 존재해요. 그러면 연속은 아까 당연히 돼야 되고 이번처럼 불연속이 앞 페이지에 있는 그 불연속 그림일 때는 최대 최소가 안 존재하지만 연속이라 하더라도 어느 상황일 경우만 폐구간에서만 최대 최소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과서 정리에 정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F함수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 즉 최대 최소값을 갖는 어떤 전제 조건이 폐구간에서 연속일 때라는 전제 조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아주 복잡한 함수를 주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이제 나중에 3장 전체를 배우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프까지 변곡점, 오목성, 증가 감수를 떠나서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다 해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얘는 최대 최소값이 없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뭐 1개부터 2개, 뭐 점근선까지 분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그렇게 1개부터 2개까지 점근선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다 갈 게 아니라 얘가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는 뭐만 가지고 먼저 미리 판단해서 폐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판단을 해본 다음에 아 그래도 얘는 적어도 최대 최소는 있겠어 라고 할 때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괜히 아까 앞 페이지에는 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억지스럽게 풀 필요는 없는 그런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 그림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대 최소를 보려고는 했지만 요 그림 보니까 주변에 예를 들어서 B는 그 주변에서 근방에서 작았어요. D도
얘 근방에서는 얘가 작아요. 얘도 그 주변에서 작았고 얘도 그 주변에서 작았는데 전체 식에서의 최소값은 누가 봐도 B예요. 이 전체 이 F함수의 최소값. 그러면 이 최소값을 갖는 거는 이 근방들 그 주변들에서 작았던 것들 중에서 더 작은 게 최소값을 갖는 특징을 알 수 있고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C포인트는 얘 근방에서 얘가 커요. 여기서도 그 근방에서 크고 이 근방에서도 커서 얘네들을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극대들 중에 가장 큰 여기에서 최대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대와 최소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의역이 되게 좁아 보이니까 굳이 이렇게 주변 근방에서 작고 큰 거를 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 데이터, 요즘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만, 100만, 1000만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전체 함수를 내가 계산할 거 아니고 기계가 계산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최대 최소 구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근방에서 그 주변에서 작은 것들 후보군, 즉 최소의 후보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얘를 뒤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그 지역, 그 구역에서 최고로 작은 거를 극소값이라고 하고요. 극소들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겠고 최대도 논리가 똑같죠. 전체 최대를 한꺼번에 10만, 100만 데이터를 분석할 게 아니라 그 근방들, 그 지역구에서 큰 것들, 그거를 극대라고 하고 그 극대들 중에서 3개의 포인트만 비교해서 가장 큰 거를 최대값으로 하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항상 함수의 최대 최소할 때 극대 극소를 같이 배우는 이유가 한꺼번에 전체 정의역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구간 지역에 대해서 극대 극소값을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걸 최대와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극대 극소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가 전체 정의역에서 최대 최소의 후보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최대 최소보다 굉장히 먼저 관심을 갖고 빨리 구해야 되는 1단계 계산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극값들, 극대나 극소는 언제 갖느냐? 그림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림이 없을 때 극값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을 찾아서 시계에서 봤을 때는 극값들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교과서 예제 2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함수죠. 4-x제곱. 그러면 얘는 사실 심지어 극값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0인 점에서 극값을 갖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극값을 가질 때 이 특징을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0일 때 이 점에서 극값을 가질 때의 특징은 미분값이 얼마이다? 0이다. 그러면 극대의 뿐만 아니라 극대와 극소가 같이 공존하는 그림 여기 7번 한번 봅시다. 극대든 극소든 가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일명 정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겠더라가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처럼 연속이라서 더함수값이 0이면 극대나 극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잠깐 그 다음 125페이지 그림 19번하고 10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얘는 아까처럼 정점, 미분값 0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극대나 극소, 극값을 안 갖는다고 할 수 있느냐? 누가 봐도 그림에 보면 극값을 가져요. 그래서 극값을 갖는 후보가 도함수값이 0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함수값 얘는 0인 점에서 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극값을 갖지 않죠. 그래서 극값을 갖는 아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몇 페이지일까요? 그 앞 페이지 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서 117페이지 그림처럼 이렇게 극값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꼭 극대값을 갖는다고 해서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닌 거죠. 즉 얘가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즉 얘가 꼭 극값을 갖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가 아까 뒤에 교과서에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125페이지서처럼 그 페르마의 정리 여기 성립하지 않는 얘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얘처럼 0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 점에서 극값을 갖지 않고 심지어 반대로 얘는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극값을 갖는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점으로 알고 있는 도함수 값이 0인 점은 극값의 후보지. 그 점에서 반드시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 내용 추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뾰족해서, 즉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배웠을 때 저렇게 뾰족하거나 꺾어졌을 때는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럴 때도 극대나 극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꺾인 점이나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점을 특이점이라고 해서 앞 페이지에서 분석했던 정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미분값이 0인 정점과 얘처럼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점에서 극대나 극소의 후보값을 갖는 일명 인계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26페이지에 어떤 주어진 그 폐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언제 갖느냐면 그 내부 안에 있는 정점이나 특이점이나 양 끝점에 해당하는 점이 최대나 최소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점들을 인계점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아까 그 이런 그림들에서 먼저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게 아니라 이런 인계점들만 찾아서 즉 정점이든 즉 접선의 기울기 미분값이 0이거나 혹은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점이나 끝점들만 비교해서 최대와 최소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예제 4번 간단하게 이런 문제 다르니까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미분해서 0인 점 거기 예제 풀이 과정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값이 0인 점은 마이너스 1과 2 그런 다음에 아니죠. 미분값이 0인 점은 x가 0과 1일 때네요. 0과 1일 때고 그 다음에 양 끝점인 마이너스 1과 2 그게 극대극소의 최대 최소의 후보점들이죠. 그래서 그 점들의 함수값들을 딱 비교했더니 가장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라는 최소값을 갖고 0일 때 혹은 2분의 3일 때 0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고 분석이 나온 거죠. 5번도 비슷한 방법인데요. 4번과 5번의 차이는 4번은 이미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해서 대학교 와서도 이런 계산을 해야 돼 할 만큼 쉬운 함수라면 예제 5번은 살짝 쉬운 듯 뭐 불편한 듯한 그런 함수예요. 풀이 방법은 똑같아서 계산은 여러분이 이제 거기처럼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오히려 4번보다 5번을 좀 자세히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5번을 안 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번처럼 거기에서 이 문제는 극대극소로 끝나지 않고요. 3장의 4절에 오목성까지 다 공부하고 그래프 패턴으로 거기에 지금 그림이 살짝 점선처럼 그려진 듯 안 그려진 듯 하면서 그 다음이 어떻게 갈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다시 올라가는지 전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얘 마무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1개만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3장의 4절에 가서 오목선까지 한 다음에 전체 그래프 패턴을 분석해야 되고요. 특히 이 그래프 패턴은 앞의 절에서는 제가 주로 삼각함수 어려운 게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접근을 했다면 3장에서는 예제 5번처럼 3분의 1제곱, 3분의 4제곱 무리함수인데 단순히 3분의 1제곱인 것도 아니고 걔하고 3분의 1 세제곱근 그 예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의 문제예요. 쉬운 듯 어려운 듯 이런 함수들 얘네들의 그래프 패턴이 무리함수 그래프 패턴 이렇게 써놨지만 얘는 뭐 x의 3분의 4제곱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무리함수들 익숙하지 않은 이런 함수들을 그래프를
4절까지 다 배운 다음에 분석하는 거고요. 1절은 점근선이나 미분 접선의 기울기만으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패턴이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얘네들 우리는 아직 조금 예측을 그런 지식으로 예측하기는 힘들어서 이 3절에서 섬세하고 조금 더 앞에보다 더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서 그래프 세밀하게 분석하는 함수들은 이런 무리함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뒤에서 다시 풀 겁니다. 2절 평균값 정리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요. 131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면 그와 같은 등식을 성립하는 C가 AB상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거기 자변식 보시면 요거는 A에서부터 B까지 X 변화량 부대 함수값의 변화량으로서 첫 시간에 미분 첫 시간에 했던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다른 일부 책에서는 활선의 기울기 또는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른쪽 그거와 같다의 이 오른쪽은 미분이니까 어느 포인트에선가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두 점을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미분값이 같게 되는 그런 C가 정의역 AB 사이에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일 경우 AB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그런 C가 AB 안에 존재하는 상황의 그림이죠. 그래서 저런 C가 존재한다는 걸 그림으로 하나 확인했는데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이 두 개 존재하는 예를 하나 더 그 교과서에서 그려놨고요. 심지어 저게 두 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 3개 그 이상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평균값 정리에 해당한 적절한 예에 해당하는 그림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얘는 쉬워서 그냥 그 책에 있는 풀이를 말로 설명하겠는데요. 4루트 x를 0에서 4까지 정의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 평균값 정리가 만족하는 C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32페이지 풀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이 좌우변이 등식 성립하는 거 계산했더니 C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그 내부에 1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한번 확인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 4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은 이번에는 루트 x가 아니라 3분의 2제곱 즉 x의 3분의 2제곱 앞에 상수 또 2분의 1배가 되어 있네요. 이 함수를 마이너스 8에서 27 폐구간에 대해서 주었을 때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밝히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평균값 정리에서 얘기하는 두 양끝점을 지나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파트를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14분의 1이 됐는데 그럼 이런 값을 미분값으로 갖는 C를 찾으니까 그 C가 약 101.6 정도 되는데 그 값이 요 내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평균값 정리인데 이 점은 이 내부가 아니라 이 밖에 있죠. 즉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는 왜 성립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 기억나십니까? 다시 앞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 교과서에 보시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할 때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진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거기에 추가로 드디어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까지 전제되어 있죠. 그 구간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저런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 연속이 조건이 있었다면 지금 미분 가능 조건이 추가되다 보니 예제 4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3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32페이지 예제 4번 보시면 이 함수
그림 지난번 우리가 학기 초에 배운 상수 2분의 1배가 돼 있어도 패턴은 이런 패턴의 그래프인데 연속이에요. 연속에는 뭐 문제가 없고요. 미분이 가능한 것까지 추가돼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한 게 요 0인 점에서 뾰족점이 나와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봤어요. 제 미분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안에 미분 가능한 점이 하나 여기서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까지 확인했고요. 예제 5번 문제는 그 문제도 좋지만 사실은 조금 더 쉬운 버전,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저 식이야 할 만한 식이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쓰여서 그 예제 5번을 문제를 바꾸어서 다른 걸로 하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제 5번에서의 문제를 뭘로 바꿀 거냐면 코사인 대신에 사인으로 바꿔서 얘를 이게 되는가를 증명하는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요것이 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평균값 정리, 거기에서 예제 5번도 코사인이지만 평균값 정리했었죠? 여기도 똑같이 평균값 정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인 함수를 일단 x라고 하고 정의역을 그대로 그냥 편하게 0에서 x까지라고 정의역을 잡는다면 전체 구간 어디에서든 연속이니까, 그리고 또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쓰면 이렇게, 즉 사인 0 이게 되는 미분은 암산되니까 코사인 x죠. 얘와 같아지는 x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c가 존재하는 거죠. c. 이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런 c가 물론 어디 안에 있다? 0과 x 사이에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였고, c는 이 내부에서 x 잡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값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뭐든 다양하게 가질 수 있으므로 굉장히 불편해서 그냥 절대값, 부호도 좀 편하게 계산할 겸 절대값화 시켜주면 조금 내용이 정리가 되죠. 양의 범위로 1보다 작다가 되므로 얘에다 절대값 시키면서 얘는 그러면 뭐가 돼요? 얘네들 다 0이잖아요. 0이니까 x분의 sin x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얘를 거쳤지만 결국은 sin x가 x분의 sin x가 1보다 작으므로 우리는 이렇다는 교과서 말고 문제 바꾼 얘를 증명했어요. 그럼 얘는 굳이 문제까지 바꿔서 증명한 거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다시 쟤를 확인시켜주면 절대값 x가 있고요. sin 절대값 x. 참 사인도 절대값 시켰죠. 사인도 절대값 시켰으니까 여기도 다 올라가야 되네요. 절대값 시켰으니까. 그림이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쪽 부분 관심 없습니다. 얘를 써준 이유는 어디에서냐면 여기 0 근방에서가 포커스예요. 우리가 사인 그림을 그릴 때 지난번 사인 그림 0 근방에서의 아까도 1차 근사식도 했고 뭐 기타 등등 미분도 해보고 하면서 여기 0 근방에서의 1차 근사식이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x와 가깝다고 했지만 이 sin x와 x가 왠지 얘가 이렇게 사인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삐져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 궁금했어요. 여기에서 0 근방에서 가깝다와 근사식으로 쓸 수 있다와 얘의 관계가 크다 작다의 대소관계는 또 차이가 있으므로 얘가 한 번쯤 어딘가에 살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답에서 아니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걔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이제 그거 확인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0 근방에서 이 근사식 오늘도 했고 지난 시간에도 했고 또다시 오늘 다시 평균값 정리해서 썼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x가 지금처럼 0 근방에서는 sin x를 1차 근사식인 x로 쓴다. 현장감 있게 얘는 어디에서 쓰냐면요. 얘를 또 즉석에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2의 sin 0.1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거 0.1을 sin 값에 대입해서 거기다 익스포넨셜 함수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0.1이면 0에 가까운 이런 값일 때는 2에 0.1로 계산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물론 문제가 허용되는 오차 범위 안에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로켓을 쏘아 올린다든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오차가 예민한 문제에다 이렇게 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보편적인 조금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근방에선 sin x를 x로 근사식으로 쓴다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저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1차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지금 1차 근사식하고 지금 연결관계를 보였는데요. 평균값 정리 그럼 이제 어디에서 또 쓰나? 그림으로 봤는데 평균값 정리에 평균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평균값 정리 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도 강조해서 학생들이 평균값 정리를 막 듣고 열심히 특히 이식 처음 주어진 이식 열심히 외워요. 조건도 외우고 이 C가 A, B 사이에 존재한 데까지 열심히 외웁니다. 한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프 특징까지 다 외우는데요. 실질적인 실전 상황에서 적용할 때 좀 적용을 잘 못하는데요. 절대 이렇게 평균값 정리하라고 친절하게 이런 는이 나올 때는 잘 없습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 실전 버전은요. 저거보다는 뭔가 두 함수의 차에다가 이렇게 바꿔서 쓰거나요. 아니면 그 이전 데이터 A 데이터 가지고 넥스트 포인트 B 포인트 B가 아니죠. 넥스트 포인트 B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마치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아까 시작할 때 배웠던 1차 근사식과 비슷한 모양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여기 있는 B 대신에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내부의 X 포인트, 일반 변수 X 포인트일 때 얘를 FA에 F'C에 X-A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B를 막 A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C일 때 는이 아니라 근사식 관계인데요. 요거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조 그림 보시면 아까 평균값 정리식 변형한 얘의 x b자리에 이제 x로 바뀐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까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고 그 직선 방정식의 fb는 이렇게 직선에 a, fa를 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얘랑 기울기가 같은 여기서 F'C라는 표현을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식에 있는 F'C는
A라고 써놨나요? F'C로 바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옮기면서 잘못 썼네요. 그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이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이 활선 기울기를 갖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점이므로 이 FB는 정확하게 이 값을 나타내요. 그럼 얘는 뭐냐면 B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었을 때요. 그럼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공식에 대입하면 이 직선 중에 아까처럼 B일 때가 아니라 X일 때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fx는 이 q값, 즉 pq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리얼 fx는 뭐예요? pr이에요. 이만큼 진짜 함수값. 이만큼 함수값 대신 개의 근사값으로 요만큼 1차 근사식을 쓰는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그 근사식인데요. 여기 있는 물론 아까 지금 옮겼으면 C는 A와 B 사이였다면 지금은 그 C가 A와 X 사이에 있는 어떤 C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차 근사식으로 쓴다라고까지 했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함수값을 구하는데 이런 곡선을 막 직선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오차를 만드느냐. 1차밖에 없느냐. 2차 근사식으로 갈 수는 없겠느냐 해서 얘를 갖다가 이 주어진 함수만 해도 접선의 기울기를 왜 꼭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나로만 쓸 것이냐. 얘네들의 수많은 접선들도 있고 그 접선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걔네들이 어떤 평균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평균, 즉 기울기의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처음 평균은 FB-FA 얘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C가 A, B 사이에 있었다면 지금은 저 직선 처음 1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 갭이 커서 조금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하는 접선에 대한 어떠한 평균 변화율. 그러면 접선에 대한 평균 변화율, 각각의 접선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즉 미분값에 대한 다시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값에 대한 평균 변화에 대한 그 다시 평균값 정리를 쓰면 즉 F함수에 썼던 아까 그 평균값 정리를 접선의 기울기인 도함수 미분값에다 다시 평균값 정리를 쓰면 이렇게 되는 C가 다시 A, B 안에 존재한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양끝점 B가 아니라 어디 관심이 X점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는 거죠. 저기에서 이거 근사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갭이 커서 조금 더 다듬어서 부드러운 곡선까지는 아니지만 접선의 기울기를 좀 수정하고 싶어서 접선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접선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다시 한번 쓴 거죠. 함수의 평균값 정리 쓴 거를 접선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평균 변화를 썼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도 한번 평균값 정리 썼던 C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평균값 정리 C가 나오다 보니까 같은 C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내서 C1, 두 번째 거를 C2. 물론 첫 번째 C1은 전체 구간 A에서 B까지고 여기 C2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X로 수정할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C1, 얘를 C2, 얘를 C1, C2라고 수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식을 조금 아까 얘들처럼 다듬어주면 F2'의 C2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요 부분 접선 기울기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에다가 요걸 이 원리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있는 x는 지금 C2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근사식을 뭘로 집어넣을 거냐면 x 대신에 f'의 C1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양 끝점이 지금 x로 해서 평균값 정리를 썼는데 요거 다듬으려고 구체적인 내가 C1에 대입을 하려면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C1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있고 저쪽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서 그 X점에 여기 지금 C1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C2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접선의 기울기들의 평균값 정리를 써서 만약에 C2가 이렇게 있다면 C1이라고 하는 이 점은 X 안에 있는 X의 인사이드 쪽에 있겠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집어넣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는이 아니라 근사식이 될 거고요. 근사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확하게 얘를 대입을 해줄 거죠. 대입을 해주면 가로를 뺐네요. 이번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잠깐만 여기서 제가 계산을 어디 하나를 좀 잘못한 것 같으네요. C2의 X-A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F'의 C2의 여기 있는 이게 X를 C1으로 바꾼다고 해놓고 여기는 안 바꿨네요. 얘만 바꾸고 이쪽은 미처 바꾸지 않았네요. 여기가 지금 X자리에 똑같이 C1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C1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F2'의 C2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차 근사식 불편해서 조금 정교하게 하려고 2차 근사식으로 간다고 했지만 여기 1차까지는 보이지만 여기 2차 안 보여요. 더군다나 결정되지 않은 문자상수 C2도 불편하고 C1도 불편한데 모르는 결정되지 않은 문자상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 있는 특히 여기 있는 C1을 X에 가깝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저쪽에 있는 저 A와 B와 X와 C1 요 관계만 먼저 간단하게 갖고 오면요. 전체 구간에서 어떠한 내부점 저쪽에 있는 것처럼 뭔가 C1 평균값 정리 내부점 C1이 있어요. 그러면 X가 여기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되지 않은 C1을 그대로 정리처럼 C1으로 놔두지 않고 X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하려면 요거를 X와 A의 어떤 평균값 정도 그래서 C1을 즉 X와 A의 평균값 정도로 근사식으로 물론 정확하게 얘가 평균값은 아닌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불편한 곡선도 있지만 X제곱 같은 경우는 평균값 정리 안에 이 C 존재하는 C가 정확하게 그 A, B 두 개의 평균값에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었던 무리함수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여기에 근사식에 조금 X로 편한 식으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그러면 저기 있는 C1-A는 2분의 X-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얘를 대입하면 2분의 얘가 X-A가 되겠고 그 옆에 X-A가 더 있으니까 제곱이 돼서 그 이전 거는 똑같고 이와 같이 F함수의 근사식을 아까 1차 버전으로 표현한 이 버전보다 얘를 1차 근사식으로 표현한 이 버전보다 지금 한
2차 근사식으로 표현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 1차 근사식도 겨우 이해하는데 왜 굳이 뭐 직선이 불편하든 말든 1차 근사식도 자주 쓴다는데 이렇게 없는 시간에 2차 근사식까지 끌어들였냐면요. 지금 1차 근사식에서 느껴지는 거친 부분들, 걔네들을 조금 다듬기 위해서 지금 2차 근사식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평균값 정리를 한 번 쓰고 그 쓴 거에다 다시 또 한 번 평균값 정리를 썼습니다. 그럼 얘는 2차 근사식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3차, 4차 이런 근사식에서 n차 근사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걔를 지금처럼 평균값 정리라는 거 테일러 n차 근사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게 n차에서 머무르지 않고 무한대로 갔을 때, 즉 이렇게 x의 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 아니라 걔를 무한항까지, 즉 무한항까지 합인 급수로 갔을 때가 여러분 학기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명한 테일러 급수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에서 식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으니까 증명도 잘 모르겠고 뭔지 모르는데 심지어 일부 학과에서는 테일러 급수를 거의 공식처럼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쭉쭉 대입해서 빼야 될 만큼 심지어 요즘은 그 툴에 보면은 테일러 급수 앞에 몇 개 급수는 공식처럼 다 저장이 돼 있을 만큼 자주 쓰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테일러 급수의 원리나 테일러 급수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테일러 급수를 쓴다는데 이렇대라고 그냥 뭐 막 대입하듯이 하는데요. 테일러 급수는 처음 아까 오늘 옵션 수업에서 1차 근사식 얘기했던 걔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을 평균값 원리 정리를 반복적으로 해서 한 차수 높여서 2차 근사식으로 갖고 걔네들을 내가 필요한 차수만큼 그 차수를 높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왜 n차까지 7차까지 해야 돼? 나는 그렇게까지 정교하고 복잡하게 가고 싶지 않아. 한 2차야 3차야 이렇게 끊어서 근사식을 자기가 차수를 정할 수도 있고요. 무한항까지 갔을 때는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그 식은 실질적으로 근사식이 아니라 원래의 fx하고 똑같아진다는 게 9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평균값 정리나 1차 근사식이 마지막에 있는 테일러 급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교과서에 있는 듯 없는 듯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이 힘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